시작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한옥석 소장입니다. 자, 최근의 장세가 상당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좌 수익률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장 갖다가 잘 점검하고 시장의 어떤 빈틈을 노리고 또 들어갈 기회도 갖고, 또 한편에서는 또 주가라는 것이 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 오를 때 또 일단 탈출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삼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해나갈 때 우리가 요요적절하게 잘 일단 적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주제로 삼는 것은 바로 위기의 시장, 어디에 베팅하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기는 위기죠. 최근에 우리 계좌 수익률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체로 일단 종합적으로 볼 때 또 어디에 베팅하느냐, 그만큼 또 베팅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베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베팅할 종목들은 또 있는 것이죠. 그죠? 아무리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있는 것이고, 반대 급보적으로 또 일단 기회가 주어지는 종목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장세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체계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체계적 리스크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의 대변화가 일어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바로 일단 이러한 체계적 리스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포트폴리오가 아무리 잘 짜져도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런 여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갖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지난해 우리가 3월에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야말로 주가가 폭락하듯이, 그러한 것이 바로 체계적 리스크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비체계적 리스크라는 것은 사실은 부분적 리스크입니다.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방어를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동반 폭락하고 상승도 모습 몇 개 되지 않는 이런 상태를 갖고 우리가 체계적 리스크에 노출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지금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기라고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베팅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은 경제의 상황이 상당히 여건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예를 든다면 최근의 장세를 본다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고 또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또 일단 이런 경제 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많이 빠졌던 것들의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그만큼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태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의 시장에서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대상도 우리가 좀 잘 포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단 여러분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방향을 우선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흐름을 갖다 판단해 보고, 거기서 일단 우리가 어떤 종목을 베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불안 요인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실상 10년물 국채 수익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입니다. 이것이 급등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일단 급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떠냐? 우리나라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유럽도 어떠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거하고 지금 이제 주식하고 뭔 상관인데 그러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우리가 기준이 되는 명목금리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목금리하고 우리가 보면은 실질금리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단 흔히 경제학에서 일단 피셔라는 사람이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바로 일단 이 명목금리라는 거는 실질금리라는 거는 명목금리에다가 그 다음에 일단 뭘 더한 것이냐면은 바로 일단 여러분들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것을 갖다가 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가죠, 그죠? 물가입니다. 근데 기대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은 앞으로 일단 지금 당장은 물가를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미래에 일단 이제 물가를 갖다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물건값이 일단 라면값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이 실제로 증명이 될 것이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일단 집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갖다 반영한 것이 바로 일단 실질금리라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에서 일단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은 또 변화가 오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일단 이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일단 여러분들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다는 것은 이 채권 수익률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 채권의 가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분모의 1 플러스 채권 수익률입니다. 잔존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만기 시에 일단 지급받는 것이죠. 이런 이제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공식이. 근데 이 채권 수익률이 분모에 있으니까 이것이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만큼 일단 여러분들 미국 정부에서 일단 여러분들 연준에서 채권을 갖다가 내다 파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채권을 갖다가 사들이니까 그렇죠. 그죠? 채권을 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채권을 사니까 올라가는. 채권을 사니까 수익률은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죠? 이렇게 일단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일단 채권 수익률이 너무 지나치게 급등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문제가 일단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일단 채권 수익률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채권 가격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려야 되겠죠.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권을 갖다 매입하는 현상이 나와야 되겠죠. 매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산 매입이라고 하죠.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러한 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러한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주식에서 연간 배당을 주는 배당 수익률보다도 국채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에 풀렸던 자금들, 들어왔던 자금들, 그동안에 부양책으로 인해서 풀어놨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주가를 더 많이 올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채권 수익률이 더 수익이 더 높다면은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일단 채권처로 이동하겠죠. 그죠? 이런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수급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급이 악화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일단 여러분들 주가가 수급의 악화에 의해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각 제품의 어떤 원가에 비용 갖다가 상승시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상승시키면은 바로 일단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여러분들 정부가 긴축 정책으로 일단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일단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채권 수익률 급등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급등은 물가 상승 갖다가 우려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지금 연준에서 긴축 정책으로 나설 수 있다. 또는 그렇습니다. 재정을 갖다가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역시 시사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미리 반영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은 바로 일단 여러분들 주식시장으로서는 먼저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중국이 긴축 정책으로 해결할 것이다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3월 4일부터 3월 5일에 뭘 합니까? 중국이 바로 일단 양회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잖아요. 양회. 그 양회를 갖다가 할 때 지금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중국이 긴축 정책을 갖다 방향을 갖다가 설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만약 된다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긴축을 한다면은 지금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일단 돈들이 마음대로 옮겨 다닌다. 자본 자유가 이루어진다. 네거티브 일단 환율 제도가 일단 형성돼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바로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느 한 국가가 금리를 갖다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A은행에서 있고 B은행이 있고 C은행이 있다. 이러면은 A은행이 금리를 갖다가 소폭 인상을 했어요. 그럼 예금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B은행에 예금해놓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은행은 여기 있으면 수익률이 적은데 A는 옮기면 수익률이 더 많이 주는구나.
돈들이 급격하게 A은행을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국제 간에도 8월 달 여러분들 미국이 만약 금리를 인상한다면은 우리나라에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쏠려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또 인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한 국가가 금리를 또 인상하게 되면은 다른 국가들도 일제히 금리를 또 인상하게 되는 이런 이제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죠. 금리 인상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도 이렇게 금리를 갖다 혹시라도 인상 갖다 하는 긴축 정책을 쓴다면은 이건 그야말로 일단 세계적으로 일단 시장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이제 불안감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의 시장 내에서 보면은 개인들의 매수가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사실, 그죠? 그리고 메이저들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매도하죠. 외국인들 매도하지, 그죠?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현재 시장은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고, 일단은 이제 시장의 여건도 보면은 이렇게 불안한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이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이렇게 불안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있지만은 바로 일단 주시장의 자금이 바로 일단 다른 데로 쏠려나가는 이런 양상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 불안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죠? 특히 중요한 것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 해가지고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부가 푼 돈들, 저금리 정책, 이것 유동성이 주시장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정책과는 다르게 이제 반대 정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긴축 정책을 가려고 하고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시장의 자금들이 빨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면 이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수급이 안 좋아질 그런 위기에 있다 보니까 주시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해야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갖다 이렇게 레퍼런가 통해서 보면은 물론 약간 이렇게 좀 오늘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고공행진을 갖다가 이어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일단 여러분들 본다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죠?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잠깐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상태에서 일단 여러분들 채권의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 10년 보는 장기죠, 그죠? 이 장기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잠깐만. 여러분들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채권의 가격은 어떻다는 것이죠? 떨어진다는 얘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아까 우리가 공식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떨어질까요? 채권의 공급량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공급이 많다는 뜻 아닙니까?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채권이든 뭐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죠?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급이 많은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누군가 공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에 닥치다 보니까 채권을 갖다 대량으로 일단 이제 일단은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공급을 갖다가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기업들은 미래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에 일단 여러분들 좋아질 기미가 있다.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회사채 발행을 다 늘리겠죠, 그죠? 회사채 발행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하는 겁니까? 회사채 발행을 다 늘리게 되면은 바로 기업들은 자금을 갖다 확보하는 것이죠. 자금을 왜 확보합니까? 왜 채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확보합니까? 미래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금을 또 미리 확보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발행을 갖다가 늘린 거죠, 그죠? 투자 위해 발행을 갖다가 늘린 것이죠, 그죠?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장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채권 발행을 늘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회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장기채에 있던 상승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다. 상승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이라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일단 여러분들 유동성 갖다가 이 국제순위 이렇게 지나치 올라가면은 안 되니까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상태라면은 미리부터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죠? get prepared. 미리부터 선제적인 준비를 갖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바로 일단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또는 채권을 갖다가 일단 여러분들 판매해가지고 채권을 갖다 공급해가지고 유동성을 갖다 흡수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진행해 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채권 순위를 갖다가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일단 이 가격을 갖다가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바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죠? 끌어올리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 채권 매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매입을 하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렇게 하면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바로 일단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일단 여러분들 연준의장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2022년까지는 바로 일단 여러분들 물가가 미국이 미국 연준에서 정해놓은 2%를 갖다 넘어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안정화 조치일 뿐이지 립 서비스일 뿐이지 만약에 일단 계속해서 국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물가 상승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은 못 버티는 거죠. 그죠? 바로 급작스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일단 만기세 수익률이 이렇게 지금 10년 물자리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우리가 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값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구리 값을 갖다 여러분들 한번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월봉입니다. 구리값, 월봉. 예전에 여기가 일단 이제 고점에 있었는데, 이게 2011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약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까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일단 최근 들어서 일단 최고가를 갖다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 이 사상 최고가가 일단 $10,000인데 이 돌파할 가능성이 이제 지금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리라는 것은 제조업의 쌀입니다, 그죠? 근데 이 구리값이 이렇게 솟아 올라간다면은 그만큼 일단 뭔가 제조 계통에서 일단 구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투기 세력들이 또 매입을 해서 일단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일단 실질적으로는 수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구리 수요가 일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제조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있다 하는 이런 뜻을 갖다 내포하고 있는 것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구리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증가하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이 비용 증가분을 갖다가 제품에다가 바로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기업들은 일단 수익성을 갖다가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보통 이제 원가가 이만큼 든다면은 제품 가격도 이만큼 더 높여서 일단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일단 판매 단가 높아지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이러한 원가 올라간다는 것은 물가 상승 압박을 갖다가 자극하는 요인이다라는 점은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켈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많이 수요합니까? 니켈이나 알루미늄. 우리가 이제 양극재에서 보면은 이제 배터리에서 보면은 이제 N이 아니라 M이 있고 NCA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N은 바로 니켈입니다. 니켈. 이거는 C는 코발트입니다. 그죠? 이 M은 망간이고 그리고 여기에 일단 여러분들 A는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제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이 알루미늄하고 그죠? 이 니켈, 특히 니켈은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상태이고 2차 전지의 그 원료가 되는 일부분 쪽에서는 가장 일단 저렴합니다, 사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비중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능한 한 코발트라는 비싼 것을 일단 줄이고 이걸 갖다 늘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최근의 추세죠, 그죠? 그런 상태인데 니켈의 수요가 그만큼 일단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바로 일단 니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니켈 가격도 일단 여러분들 이 직전의 고점을 갖다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고 친환경 일단 정책으로 일단 가고 있으면서 바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니켈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니켈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강세를 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니켈은 있지 않습니까? 필연제니까
필수제니까 아마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이것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2차 전지 가격을 올리는 것이죠. 2차 전지 가격을 올리면 바로 일단시 바로 여러분들 배터리 값이 올라가게 되고 배터리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전기차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이제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물가 상승 압박이 높아진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내구재 수요가 내구재 부분에서 일단시 가격 상승을 갖다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내구재라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소비재 중에서도 보면은 바로 비싸고 오래 가는 것을 내구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자동차라든지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격을 갖다가 끌어올린다면은 소비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가격 부담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이런 이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원자재 값의 강세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산물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 소맥을 갖다 소맥을 우리가 보통 밀이라고 일단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보면 추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맥값이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만큼 작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작황이 좋으면 왜 올라가겠습니까? 작황이 안 좋아서 공급이 딸린다는 얘기죠. 공급이 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역시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갖다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맥을 갖다가 이제 수요하는 쪽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밀을 갖다가 밀가루를 선호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빵 회사, 빵을 제조하는 회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라면을 갖다가 제조하는 회사. 그 다음에 또 일단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과자. 이런 회사들이 바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수요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들 회사들은 바로 일단시 밀가루 값이 올라가게 되면 제품 가격도 올리게 됩니다. 제품 가격 올리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라면 값도 올려야 되고 빵 값도 올려야 되고 과자 값도 올려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지금 라면 회사들은 라면 값을 갖다 인상할 준비를 갖다 갖추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물가 상승으로 일단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삼양식품이다 그러면은 이 라면을 갖다 만들면은 원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고정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만큼이 일단 이제 원재료 비용이다. 라면을 만드는데 드는 그런 이제 소매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걸 갖다 인상하게 되면은 요만큼의 비용이 더 추가되죠, 그죠? 요만큼은 이익인데 요 이익분을 갖다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들은 할 수 없이 이걸 갖다가 이제 기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만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보다 이상으로 일단 이렇게 가격 단가를 갖다 올립니다. 올리면 그만큼 일단 이익분이 이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사실상 손해볼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기업들은 가격 인상하면은 주가가 보통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라다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긍정적인데 다만 소비자들이 이런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갖다가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해야 우리가 일단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게에 일단 우리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잖아요, 그죠? 이 소득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은행의 이자,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단 이제 배제한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소비도 할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단 이제 우리가 세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제품 가격도 올라가지고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데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과거에 일단 우리가 10만 원을 갖다가 쓰는 거 하고 이마트에 가 10만 원 쓴다고 하고 요즘에 10만 원과 이마트 사는 거 시황 바구니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렇듯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이라 하죠, 그죠? 이걸 제외한 것을 갖다가 저축과 소비를 하는데 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줄어들면 소비로 일단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매값의 상승은 그만큼 일단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지고 가계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여러분들 얼마죠? 가계 부채가 1726조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재.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또 일단 1월 달에 일단 이렇게 보니까 이 부채에 대한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갖다 내는데 지금 헉헉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득은 별 변함이 없는데 이자 부담은 늘어난다, 있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결국 소비 안 하죠, 그죠? 소비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제품이 안 팔리고 재고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재고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일단 생산 활동을 안 하죠. 고용도 안 합니다. 소비가 위축되겠죠?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 같은 거 악순환의 고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담을 갖다가 안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이고, 옥수수 가격도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옥수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식용으로 쓰고 있기도 하고, 요거는 주로 일단 우리가 사료를 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사료. 그래서 사료 회사들은 옥수수 값이 일단 올라가니까, 야 이거 지금 이제 또 옥수수 사료 값을 갖다 올리는 이런 현상을 갖다 보이겠죠. 가공 처리해서 일단 판매가. 그러면 축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일단 여러분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사료회사들은 가격 인상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료주들은 그만큼 일단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죠? 사료값이 올라갔죠. 그다음 밀가루값 올라갔죠.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미리 선물을 통해서 일단 매입을 해놓습니다, 원재료를. 근데 이것이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싸게 일단 구입했던 이 원재료 값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품 가격 인상을 해가지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가공해서 일단 제품을 갖다가 팔 수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폭이 커가지고 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들은 그만큼 일단 손해볼 것이고 유리한 것이다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부담에 대한 부분이 크다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 참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사회라면은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내수가 소비 위주의 경제가 아닙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죠,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소비 위주의 경제입니다. GDP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23%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는 문제가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만큼 미국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물가 상승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동을 걸려고 하니까 무슨 정책이 필요합니까? 긴축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테이퍼링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이제 흐름이 여러분들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면도 일단 있습니까, 여러분들? 원면은 여러분들 뭡니까? 목화죠, 목화. 목화입니다,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여러분들 이 목화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일단 여러분들 작황이 안 좋아요. 목화는 어디에서 많이 생산합니까? 바로 중앙아시아, 중국, 그다음 미국 같은 미국에는 일단 과거에 일단 우리가 뭐 컨트리송에 우리가 보면은 목화밭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일단 이런 이제 국가들이 바로 일단 목화를 생산합니다. 그 생산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죠? 바로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하늘과 하는 것이 바로 일단 이제 근데 이게 지금 작황이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일단 여러분들 부담이 갖다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수요자가 의료업계고 주로 그러니까 이거의 대체제가 있는 겁니다, 대체제. 대체제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은 목화값이 이제 올라간다면은 이 업체들은 너무 비싸니까 원재료값이 올라가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체제로서 뭘 하냐면 화섬을 갖다가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죠. 이 화섬, 화학 섬유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걸 가지고 옷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화학 섬유 이 원료가 되는 카프로락탐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카프로락탐의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일단 여러분들 카프로라는 이 주식이 또 강세를 갖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여러 가지 대체제라든지 보완제 관계를 갖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 카프로락탐의 수요가 강화되고 카프로가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카프로는 여러분들 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일단 효성하고 일단 SK 효성이죠, 그죠? 이쪽에서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 있고 전에 지분 매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경제적 상황을 갖다 본다면은 이 카프로의 가격이 올라가야 맞습니다. 목화 값이 올라가니까 카프로 값도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이제 흐름을 갖다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은 전부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바로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는 그런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 압박하는 인플레이션이죠, 그죠? 인플레를 갖다 막기 위해서 일단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죠. 미국은 우리가 요즘도 보면은 다시 프리엠티브라는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일단 선제적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러한 선제적 조치를 갖다가 취하면서 일단 이제 해 나가겠죠, 그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해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선제적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테이퍼링이라든지 긴축 정책, 그럼 인상 정책인데 아직은 일단 여러분들 미국은 부양책을 갖다가 써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2조 달러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지금 바이든 정부를 일단 부양책을 내놔야 될 입장이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재정 확대를 갖다 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상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 인상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않는데 다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물가 상승 압박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부도 일단 전 중앙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에 손을 들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참고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걸 한번 우리가 알고 넘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경제가 이제 이렇게 쭉 되면은 경기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은 내려왔다가 미리 움직였다가 이렇게 됐다가 경기가 살아날 때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럼 이때 일단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동성을 갖다가 들어오면서 금리 인하라든지 그 다음에 일단 재정 확대 이 정책으로 유동성 장세가 펼쳐왔죠. 그죠?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레이트 로테이션 해가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까지 유동성 자체가 증가되는 거죠.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이제 중간 조정이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님들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는 정책,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을 갖다가 축소하는 정책,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사실. 인플레 상황에서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낮은 금리에서 금리를 인상해 봐야 경기가 좋아서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높다는 거죠. 그죠? 그때는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죠? 이때는 실적 장세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경기가 좋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시장 내에서 일단 주가 하락론을 갖다 이렇게 제기하느냐면은 이 중간 하락이 무시할 수 없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와 있으면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런 상승 추세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가들이 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이제 경계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점을 우리가 참 금리를 인상하는, 과거에 여러분들,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17차례 금리를 인상하고도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 하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지금은 어느 단계인가, 여기에 있을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인가를 갖다가 잘 판단해야겠죠. 그건 좀 이따가 제가 파동을 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중국 경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제 6.8%까지 경제가 일단 추락했다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분기별 일단씩 경기가 급성장을 합니다.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좋아져봤자 연간으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2.3% 성장입니다. 중국은 이제 몇 퍼센트 성장을 목표로 합니까? 6%죠. 그죠? 6%를 쭉 유지해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뚝 떨어진 거죠. 그죠? 이거 6% 회복하기 전까지는 중국은 긴축 정책 없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긴축 정책 할 것이라고 주가가 팍 빠졌는데, 그런 여러분들,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이제 확대 해석한 것이죠. 그죠? 중국은 긴축 정책 할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일단 여러분들, 양회를 여는데, 거기서 긴축 정책 이야기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일단 여러분들, 시장이 민감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우려할 바가 아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수급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주체별 동향을 갖다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 주가의 정점이 주가입니다. 빨간색 선이. 정점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맨 위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바로 일단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죠. 그죠? 이 분홍색 선, 그죠? 근데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팔았죠. 기관들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팔아치웠죠. 그죠? 고점에서 일단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이런 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개인 투자를 했다는 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일단 이제 매수 규모가 줄어들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는 이제, 그제는 일단 개인들이 일단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죠. 그죠? 기관들도 매도 규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주체들의 움직임을 갖다 보면은, 지금의 상태에 많이 빠지고 있기도 하니까, 오히려 이태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자. 이런 쪽도 있는 것이고, 그죠? 개인 투자가들은 추세적으로 볼 때, 너무 고점에서 일단 역시 많이 샀는데, 자신감이 점차 떨어지면서 일단 여러분들 줄이고 있습니다. 매수 규모를. 자, 이런 어떤 것이 주체들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때, 외국인과 기관이 사야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사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장세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외국과 기관 쪽의 매도를 갖다 줄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의 수급에 조금의 변화가 올 것임을 갖다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수급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 불안은 이제 지금 현재 전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정화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상승 단계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고,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고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거는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고, 긴축 우려를 갖다 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파월 의장은 인플레 목표를 갖다가 도달하는데 3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긴축 의지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기도 했죠. 그죠? 네, 그런 상태인데, 그러나 일단 역시 지금 당장으로서는 미국은 유동성을 풀어야 될 입장입니다. 부양책을 갖다가 내놓아야 될 2조 달러를 갖다. 그런 상태에서 당장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갖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한국 경제 불안도 일단 그렇고, 긴축 여건은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재정 갖다가 늘리고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 가덕도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에 대한 어떤 생활비도 일단 지급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중국은 이제 V자지만은 연간 6%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긴축 가능성이 희박하고, 주체별 동향도 일단 조금은 개선돼 가는 상태 있고,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롤러코스터가 심화되는데, 일단 그러면서 일단 시장이 좀 내성을 지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은 좀 진정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좀 안정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뒤에 말씀드린다를 말씀드렸는데, 이 코스피 파동 같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1파입니다. 충격 파동은 1파. 충격 파동은 5파동으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2파 조정 갖다가 거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파 상승, 4파 조정, 그 다음에 5파 상승.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죠? 이게 주봉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는 이제 보수로 본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에 이제 3파동 중에서 이게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렇게 이 하나를 거쳐가지고 큰 3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낙관적인 시각에서 그렇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일단 3,700포인트까지 오래 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마 이걸 갖다가 충격 3파로 보고 여기를 4파동으로 일단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5파동이 한 번 더 남아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희만 이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조정을 갖다가 일단 마무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서 그다음에 5파동 상승이 한 번 더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거나 아니면 테이퍼링을 하거나 하는 이러한 이제 긴축 정책으로 일단 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우리가 본다면 당장은 주가가 한 번 더 상승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비록 일단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은 다음 주를 더 고비해서 좀 진정이 되고 한 번 더 상승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빠졌다 하더라도 기조가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볼 수도 없는 거지만은, 이번 일단 조정 과정을 잘 일단 한번 지켜보면서 조정이 일단 진정세로 들어간다면은 그때부터는 5파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 좋아요. 이런 어떤 파동 이론이 뭐 딱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갖고 우리가 잘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들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시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점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주요 업종 갖다 이제 중에서 관심주를 갖다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주요 관심주를 갖다 보면 반도체가 있고 컨택터주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갖다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쪽에 우리가 포커스는 반도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업황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일단 좋습니다. 컨택터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제부터 일단 우리가 백신 접종을 갖다가 시작했잖아요, 그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제 이전에는 언택트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이제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정서를 갖거나 카드를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조건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반도체 업종 같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사실은 반도체 업종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한 2년 주기로 최근 들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SK 하이닉스를 갖다가 이제 영업이익을 갖다가 추이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 18년은 일단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상당히 지금 이제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급증했어요. 그죠?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은 침체 상태를 보였습니다. 침체. 이렇게 보이다가 그 다음에 2021년 올해부터 이제 호황에 들어가는 이런 주기가 시작되는 상태입니다. 2년 주기라면은 내년까지는 최소한 반도체 업황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들으셨겠죠. 그죠? 이런 제 과정 같은 거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는 있지 않습니까? 뭐 황의 법칙, 무의 법칙, 이런 상태 속에서 일단 뭐 1.5배, 2배씩 매년 일단씩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입장인데, 그죠? 그런 상태로 일단 우리가 보면은 이 반도체 업황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굴절을 보이면서도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제 모습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쇼티지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급 부족에 의해서 지금 단가 상승 압박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트리클 다운 그러니까 대만의 그 TSMC가 수주가 넘쳐나고 있으면 그 지당을 못해요. 지금 설비 투자로서는 지당을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넘쳐나고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좀 일찍 투자를 해놨다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DB 하이텍 같은 것도 보면은 그야말로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장 생산 시설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만약 이 생산 시설 캐파를 좀 늘렸더라면 어땠을까? 지금도 훨씬 매출가 이익이 늘어났을 겁니다. 뒤늦게 우리는 깨달은 거죠. 대만은 뭐 완전히 그냥 TSMC는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난리를 받는 것이고, 그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스템 반도체가 앞으로 기대하고 이제 삼성전자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차량용 반도체 이것도 쇼티지입니다. 이건 테슬라가 지금 생산이 중단됐어요, 지금 현재 3월 7일까지. 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반도체가 지금 이제 부족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 이 메모리 부분에서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DDR3가 지금 이제 고공비행을 하고 있죠. 그 DDR4도 지금 이제 강세 기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든 그 다음에 일단 비메모리든 전부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은 다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우리가 업황이 이제 좋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황이 일단 가장 좋은 우리가 전 업종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도체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일단 반도체 지수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가 일단 안 된다. 미국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반도체 플랫폼이 잘 갖춰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국 업체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어제 일단 시국가 돌파하는 이런 양상을 띠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왜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업 포트폴리오가 짜여져 있는 것이고, 그죠?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 SK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반도체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반도체 업황이 좋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을 제외하고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상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좋은 만큼 그대로 실적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러한 이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의 상태에서 이 SK 하이닉스를 갖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2015년 때는 이제 그렇다고 2016년 이렇게 됐다가 어떻습니까? 2017년부터 이때 침체를 했다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호황을 누렸다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침체를 보이죠, 그죠? 영업이익을 보면은. 그래서 다시 어떻습니까? 2021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2년 주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한 2022년 또 2023년까지 갔다가 그다음 호황을 누렸다가 다시 또 침체를 할 겁니다. 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이 하이닉스의 흐름을,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흐름으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레벨업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반도체가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이닉스는 보면은 우리가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에 치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에 있죠, 그죠? 그러면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 삼성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늘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늘릴 때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좋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일단 우리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지금 이제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봐야 됩니다. SK하이닉스가 19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을 갖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가 SK하이닉스는 이미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걸 우리가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는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보면은 빠졌다가 계속 올라갑니다. 또 조정받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조정을 잘 거치고 있습니다. 조정 거치고 나면 또 이번에 잘 마무리하고 나면 또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그 삼성전자는 일단 제가 볼 때는 10만 원을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유있게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볼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일단 긍정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B하이텍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캐파를 늘리지 못해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조정 갖다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요 과정 갖다 이제 점차 거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도 일단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삼성전자, DB하이텍 이런 쪽에 일단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중소형주에서는 우리가 텔레칩스를 갖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텔레칩스는 여러분들 어떤 기업입니까? 차량용 반도체 업체죠. 차량용 반도체 업체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는 공급이 부족한 쇼테이지 상태죠. 그죠? 이런 쇼테이지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차량 한 대당 여러분들 최근에 반도체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수백 개가 필요합니다. 수백 개. 한 3, 400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상태인데 이게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테슬라가 일단 공장이 중단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텔레칩스는 실적이 좋아질만 남아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펀더멘탈상으로 보면 부채 낮죠, 유보율 높죠, 실적 계속해서 좋은 추세를 가죠. 내년에는 올해는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역대급으로 일단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텔레칩스 같은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조정을 받을 때가 살 수 있는 좋은 찬스죠. 그죠? 지금 이제 주가가 폭락하는데 어떻게 이거 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소리가 사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사놓으면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 주에 기회를 잡고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해야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다 우리가 지금 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러한 텔레칩스 같은 것도 우리가 중소형주를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 들으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컨택트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주식이라는 것은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우리나라 경제가 빨리 그냥 회복되고 뭔가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돼가지고 무슨 상황이 계속 좋아진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주식 투자자라는 사람들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습니까? 그죠? 상상이 풍부하지 않으면 주식은 더 성공하기도 힘듭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백신 접종을 하기 시작했다. 백신 접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좋은 점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일단 보니까 백신 접종을 하니까 집단 면역이 생기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활동도 정상화돼 가고 이런 것이 이제 나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은 정서를 갖고서 얼마든지 백화점에 갈 수 있고 다른 데를 일단 갖고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소비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집단 면역이 생기면은 이게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겠다. 소비 활동도 이제 하게 되고 이런 상태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그래서 미리 올라가는 겁니다. 현상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이. 그래서 선행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보면은 국채 수익률이 미국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물가 상승 압박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들은 금리 인상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경계하자. 이런 논리로 일단 지금 미리부터 일단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투자들을 앞을 내다보고서 일단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일단 접종 개시를 해가지고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주가는 기대감만으로도 오르는 겁니다. 현실이 나타나면 일단 현실화되면 주가는 안 오릅니다. 그죠? 정상적인 소비 활동이 이제 재개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컨택트가 렌즈. 직접 컨택트라는 건 직접 접촉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그러면 이제 그 관련주가 뭐냐? 그죠? 백화점에서 소비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의도에 일단 여러분들 현대백화점 일단 오픈을 했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여행. 이것도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항공주도 그만큼 관련주고.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또 국내에 있다는 시 강원랜드 뭐 이런 쪽에서 있다는 시 손이 건질건데 그들은 못 갔잖아요, 그죠? 가는 겁니다. 화장품, 아무래도 외부 활동을 하려면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나면은 이제 화장품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기초 화장품은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이제 화장품을 마스크를 벗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입술도 좀 이제 밝게 칠해야 되고 또 그저 바탕 이제 피부 톤도 좀 이제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일단 눈 화장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초 화장품에 이어서 일단 색조 화장품이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레저 같은 것도 일단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일단 그동안에 일단 집안에 이제 묶여 있다가 이제 풀려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여러분들 컨택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됩니다. 이게 더 나아가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은 바로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경기 민감주는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일단 차화정, 철강, 조선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일단 여러분들 이제 움직여 나가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바로 일단 이게 컨택트 관련주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더 일단 확산돼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만약에 또 어떤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일단 공연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하려면은 바로 일단 이제 백신 접종을 했다는 증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건 이제 팬들이 바로 다음에 이제 팬들이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서트에 참여를 하겠죠, 그죠? 이런 것도 일단 우리가 앞으로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아무튼 이러한 이제 컨택트 관련주에서 일단 우리가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역시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일봉사로 본다면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온 것 같죠. 그리고 월봉을 보면은 사실상 주가가 오른 게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한 단계 레벨이 됩니다. 신세계는 어떤 종목입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신세계에서 명품 그런 이제 의류라든지 명품 일단시 그런 이제 품목들을 갖다가 독립해 나간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비를 하고자 할 때 아무래도 소비할 때는 이제 가진 사람들 부자들이 소비 활동이 왕성해지겠죠, 그죠? 그때 일단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소위 말하는 신세계 인터넷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동안에 실적도 안 좋았고 했던 상태에서 일단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넷 같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백신 접종을 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좀 안정화되고 정상적인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된다면은 사실 지난해 가장 안 좋았던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단 실적이 가장 안 좋았던 그런 종목들이 가장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수혜의 대상에서 일단 우리가 본다면 이 파라다이스가 이제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던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올해는 실적의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것도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이유라고 일단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죠? 점차 아마 회복 단계를 갖다가 거쳐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됩니다. 파라다이스. 지난해가 워낙 안 좋았고,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있지 않습니까? 안 좋았기 때문에 뭘 했냐면은 구조조정 갖다가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단행해 왔습니다. 카지노도 일단 구조조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숙박시설도 일단 했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구조를 갖다가 뼈 빠지게 했으면은 앞으로 좋아질만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 실적의 어떤 불안 정도가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단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에 가면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도 주가는 미리 올라가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이제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점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장에서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데 주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리가 그래요. 내리면 올라가고 오르면 내리고 하는 것이 주가의 기본입니다. 다만 추세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하락 기조에서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으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답보 상태에서는 등락 혼조, 비추세 구간에서 이렇게 등락 혼조만 보이는 것이고, 상승 기조로 갈 때는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상태로 가는 것이고,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일단 트렌드를 갖다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갔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우리가 하락을 할 때는 이런 지점들에서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올 때는 하락 추세라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왔을 때 주식을 어떻게 됩니까? 팔 기회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단타 수익을 갖다가 이제 노린다면은 이런 지점을 갖다 잘 노려 샀다가 올라갈 때 파는 것이고, 그죠? 여기서 샀다가 올라갈 때 파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일단 해나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죠? 또 비추세 구간에서는 내려왔을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팔고, 내려서 샀다 팔고, 샀다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리고 일단 상승 기조에서는 바로 이제 멀리 가져가든지, 아니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갖다가 멀리 가져가서 뭐 몇 년 동안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저점이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사야지, 그죠? 아니면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사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서 일단 쭉 나가는 것이 맞겠죠, 그죠? 이런 제 흐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을 가만히 놓고 보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것들. 그게 바로 일단 지금 친환경주들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 그 이외에도 일단 많이 올라간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아닌 조정권에 있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빠져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도 관심을 둬야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던 컨택트 관련주,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이런 쪽에 일단 우리가 좀 관심을 우리가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종목들이 좀 안전합니다, 그죠? 그럼 우선은 경기 민감주로 보기보다는 컨택트 관련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다. 그 컨택트 관련주 아까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까? 파라다이스라든지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이 좋은 것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단 업황이 계속 좋아진다면은 더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죠? 최고의 업황이 일단은 이제 좋은 업종은 바로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 드리시겠죠, 그죠? 그 반도체를 보면 어떤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어떤 종목들은 많이 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쇼테이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동차, 차량 반도체, 그 다음에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종목 반도체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좋아지겠죠, 그죠? 좋아지는데 거기에 일단 이제 소부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DRAM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DRAM 가격이 올라간다. DRAM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은 공급을 늘리겠죠. 그 투자를 이제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게 될 경우는 뭐가 일단 필요합니까? 전공정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공정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죠? 시스템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대만의 TSMC가 대만 정시를 갖다가 사상 최고점을 밀고 올라갈 정도로 끌고 가는 걸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바로 이러한 이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권에 두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시장은 반대급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언택트 관련주를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언택트 관련주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이익을 갖다 얻는 거는 좀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컨택트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에는 기회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코로나 정책, 여기에 일단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변화에 순응해 가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들으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주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3월 중순부터는 여러분들 주주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앞두고서 일단 뭘 하느냐면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결과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의견 거절이라든지 또는 자료 미제출이라든지 한정의견을 받는 기업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코로나 사태가 겹쳐 있다 보니까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기업들은 잘못하면 관리적으로 넘어가거나 주가가 일단 추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죠? 내용이 좋은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추라, 이런 말씀을 해주겠고요. 주총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수권 자본금을 늘리고 앞으로 자본금을 늘리겠다, 유상전자, 무상전자 늘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권 자본을 늘리는 데다가 거기에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것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일단 앞으로 지금 업황이 좋은 반도체라든지 또는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쪽에 친환경 사업이 앞으로 유망하니까 그 친환경 쪽으로 일단 이제 투자를 갖다 확대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사업 목적에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매수해도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친환경이 일단 매력이 있는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거쳐야 되겠죠. 이 조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친환경은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가야 된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종목군은 바로 반도체와 그다음에 뭡니까? 바로 일단 컨택터. 여기에 일단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바로 일단 여러분들 텔레칩스, 그 다음에 DB하이텍, 요 세 가지에 일단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고, 물론 SK 하이닉스가 좋긴 하지만은 그것도 일단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또 일단 컨택트 관련주에서는 바로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파라다이스 같은 여기에 일단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안한 이 장세 우리가 슬기롭게 잘 일단 여러분들 극복하면서 가보자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